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개국 13주년 특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센 라이브 포럼 천장 뚫린 집값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부동산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얘기 해볼 텐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보고 있으면 답답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큰맘 먹고 집 하나 장만하려고 보니까 대출 안 나오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청약을 도전해 보려고 하니까 문턱이 너무나도 높은 거죠. 그리고 집값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지간한 현금 부자가 아니고선 기존 주택 매입도 구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부동산 시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좀 짚어보고요. 향후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화면으로 두 분 만나보셨는데요.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그리고 이종원 아포유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좀 짧게 저희 이슈 시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자세히 심도 있게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 상황을 먼저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 게요. 서울이나 수도권까지 보면은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소수 거래 한 건만 거래되면 신고가로 기록되다 보니까 호가는 계속해서 따라 올리는 모습인데 자, 먼저 김기원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당분간은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매우 힘든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이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은 아직 다 집계가 안 됐고 10월 18일 날까지의 데이터인 것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보시면 9월 달까지는 사실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잘 올라갔는데 예. 10월 달 들어서는 이 평균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급락하게 된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예. 2014년 이후로 이렇게까지 이제 평균 거래 가격이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상당히 많은 폭이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기하게도 최고가 거래된 아파트가 30억 이상짜리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18일 날까지요. 그래서 고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실종이 되고 평균 가격도 매우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차트 이제 밑에를 좀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빨간색일 때는 거래 라인이 굉장히 많은 시기고 파란색일 때는 이제 거래가 좀 작은 시기인데 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초중반에 이제 엄청난 패닉 바잉 거래가 일어난 이후로 그 이후로 거래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파란색 즉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구간에 속해 있고 이렇게 거래량이 침체된 국면은 2014년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제 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이제 수도권의 서울과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그리고 이제 실거래가 가격이 공개된 2006년 이후로 실거래량 차트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2006년 말에 이제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요. 그다음에 2020년 초중반에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두 개의 거래량이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2006년 말, 2007년 초에도 지금처럼 어떤 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 열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버블세븐 나올 때. 예, 그렇죠. 예. 그때도 뭐 영끌, 지금 같은 영끌이란 단어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단어들이 굉장히 신문 기사에 많이도 나왔었고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다라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왜 샀냐면 지금이라도 못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끌까지 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만큼을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 거겠죠. 예. 자, 근데 이제 최근에도 2006년 말과 유사한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고요. 신문지상에 나오지만 많은 이제 분들이 영끌을 해서 사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영끌까지 해서
사셨는데 그렇다면 이 가격을 이렇게까지 비싸진 가격을 누가 이걸 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7년, 8년 지나면서부터 거래량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출렁출렁하면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거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는 거래량이 늘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로 들어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패턴이 조금 이어질 것이다라고 일단은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종원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대표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량 폭감이라는 네. 부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거래량 정말 많이 감소했고요. 다만 아직 10월의 시장을 갖다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일단 9월 달에도 이미 한번 언론에서 여러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를 다뤘습니다. 9월 달에 거래가 가격이 하락된 비율이 8월 달보다 대폭 증가했다 하는 신문 기사가 좀 그렇죠. 예. 여당 국회의원 발로해서 많이 전달이 됐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서울시 아파트 신고가율을 보게 되면은 9월 달 거래량 8월 달과 비교하게 되면은 9월의 거래량이 2,626건 지금 10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8월 달 대비해서 거의 한 60, 70%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율을 갖다 비교하게 되면은 지금 9월 달에 거래량 2,626건 중에서 1,394건이 신고가를 갖다 기록했어요. 절반 정도 된다는 건가요? 절반이 넘네요. 53.1%죠. 53.1%. 그리고 지금 이게 아직 전부 다 취합된 게 아니어가지고 8월 달과 거의 유사한 신고가율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신고가율조차도 사실은 아직 전부 다 취합된 게 아니고 6일치가 더 취합되고 나면은 거의 8월 달과 비슷한 수준의 신고가율을 보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신고가율이 50%가 도대체 어느 수준이냐라는 부분을 갖다가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음 차트를 갖다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다음 차트는 2009년 1월 달부터 2021년 9월 달까지 신고가율을 갖다 쭉 정리한 차트입니다. 예. 이 붉은색 뒤에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고요. 붉은색 차트가 신고가율을 갖다가 표기해낸 건데요. 네.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율이 사실은 10에서 20% 사이, 10에서 20% 사이가 정상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신고가율이라는 게 해당 아파트에서 로얄동, 로얄호수라는 것은 10%에서 20%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갖다 갱신해가고 그러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을 잡아가는 건데 사실상 지금 현재는 지금 12년 동안의 거래량을 갖다 보게 되면은 좀 중간이 없는 느낌입니다. 10% 미만으로 신고가율이 나올 때는 하락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20%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상승장입니다. 20%에서 30%대는요. 예. 그리고 30%에서 40%대는 급등장, 그리고 40%에서 50%대는 폭등장. 50%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예. 계약을 갖다 했는데 매도인이 배액 배상을 하면서 계약 해지가 발생되고 그러한 상황이 자꾸 발생되면서 고가에 거래된 거래일수록 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10월 달 아직 제가 지금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지금 현재 10월에 거래된 것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 미신고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 10월 달을 속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50%가 넘는 거래량이 지금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은 이건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2021년 9월 달 아까 제가 거래량 2,626건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거래량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3,000건 밑으로 거래량이 2019년 이후 한 3번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었던 이것도 상황입니다. 드문 일이네요. 예.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거래량이 위축되었는데 신고가율이 53%라는 상황을 찍고 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부분은 다음 차트를 갖다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신고가율보다 바로 지금 거래되는 양상입니다. 지금 이거는 무슨 차트냐면요. 신고가를 갖다가 이뤄낸 아파트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균 거래가를 갖다 뽑아낸 게 녹색 선이에요. 네.
그리고 노란색 선은 전고가, 전추고가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표기한 게 한마디로 13억에 거래됐던 게 15억에 거래되면 2억의 차익이 그렇죠. 그런 그래프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거래된 걸 가지고 평균을 갖다가 예. 뽑아서 봤는데 지금 현재 9월 달 거래량 너무나도 위축됐는데 지금 현재 전 고점 대비 평균 9,951만 원 상승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오히려 거래량은 위축되었는데 신고가 전 고점 대비해서 오른 건 폭은 너무나도 크다. 너무나도 큰 금액이죠. 지금 사실상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좀 약간 이 차트를 갖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앞 차트로 가시게 되면은 2015년, 2016년 전 정권에서 좀 부동산 분위기가 살아났다 하는 시점이 사실상 20%대에서 30%대 사이를 오가요. 이 시기에 부동산이 폭등한다 하고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졌던 시점인데 이 시점은 오히려 보시게 되면은 2015년과 16년 전고점 대비해서 2천만 원 평균 상승한 것에 불과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현 정부 들어서 2017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전고점 대비해 4천만 원 오르더니 6천만 원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는 8천만 원을 찍었다가 지금 이제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위축됐는데 신고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그리고 또한 전고점 대비해서 1억이 높게 거래된다? 이거는 아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취합 이래는 처음 있는 건 분명하고요. 아마 건국 이래로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두 분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은 뭐 전망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거는 지금 시장 상황은 굉장히 비정상이다. 그리고 본 적이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아파트 변동률을 보면 상승폭이 뭐 늘었다 줄었다 뭐 이렇게 널뛰게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길게 보면은 지금 그래프는 두 분이 보여주신 데이터를 보면은 뭐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패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인 건 뭐냐면 두 분도 다 아시겠지만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한숨을 쉬기 바쁜 상황인데 계속 오를 수는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시장에서는. 김기원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적인 가치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이제 급상승한 가격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유지가 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은 비유를 하자라면 이제 기차나 항공모함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냐면 관성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한번 상승이 시작이 되면 이게 이 상승이 꺼져서 하락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이게 상당한 시간이 시간과 이런 게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해도 보통은 이 상승장이 4년에서 5년 정도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서울과 같은 이 고평가된 부동산 시장이 이 항공모함이 이제는 거의 이제 선회를 하기 저는 직전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긍정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내년 여름이나 내년 가을 정도까지도 지금의 어떤 이런 상승의 관성이 그때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한번 분위기가 하락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 그때는 상당히 심각한 이제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어떤 이런 서울과 같은 고평가 지역에 아파트를 사는 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보다도 조금 더 이제 네. 조심스럽지만 네. 강도를 높이시네요. 네, 좀 더 세게 말씀드리면 내년 네. 중순까지가 아마도 이제 매도하기에 파실 수 있다라면 세금 문제는 감안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 만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한 조로의 매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계속 오르는데 한계가 있고 규제가 들어간 지가 한 4년, 5년 뒤면 나오는데 현 정부가 들어선 지가 한 4년 정도가 됐으니까 네. 이런 시점이 내년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네, 네. 이제 데이터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이종원 대표께서는 더 오를 여력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집값이 사실 보면 현기증 나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예, 정상인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더 오를 여력이 그럼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빠지는 걸 걱정할 때가 그런 생각할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가 9월 달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엔 10월 달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10월 달도 가지고 오셨어요? 예, 10월 달 차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10월 달 거래량은 사실상 지금 신고가, 고가에 거래된 걸수록 뒤로 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 10월 달에 시장을 갖다가 본다는 것은 예. 상당히 좀 낮게 지수가 나온다는 부분을 갖다가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서울시 아파트 신고가율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율이 여전히 41%가 나오고 있어요. 야, 그러면은 9월달은 53.1%가 나왔는데 12.1%가 감소한 거 아니야 하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상 LH 강남 힐스테이트라고 임대아파트 97세대 분양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착시 효과에 불과하고요. 예. 실질적으로 해당 물량을 갖다 제외시켜보니까. 제외시키고 해봤을 땐 48.2%가 나와요. 근데 지금 48.2%라는 것은 고가에 거래된 걸 늦게 신고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다음 달 돼서 짓게 되는 것들은 신고가 비율이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50%가 넘는 신고가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달도 지금 폭등이 잦아진 게 아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더 줄긴 했나요? 거래량이 지금 현재 집계된 게 649건입니다. 지금 9월달 거래량이 3,000건을 넘긴 힘들어 보여요. 예. 지금 전부 다 취합된다 하더라도. 근데 10월달의 거래량마저도 3,000건 어쩌면 9월달보다는 좀 더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거래량은 너무나도 위축된 상황이 보입니다. 예. 자, 그러니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지금 도대체 어떤 게 정상인가라는 부분을 갖다가 판단해보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갖다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입장에서는 3주택 이상 전에서 82.5% 양도세율을 물리면서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초에 그 여당에서 지금 입법안을 발의한 게 있었죠. 바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에 있어요. 12억 원까지 올려주고 9억에서 기준을 갖다가 예.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주는 그렇죠. 예.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보니까 1주택자도 지금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매물이 너무나도 급감해 있다 보니까 예.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상황들이 뭐 하나 거래되면은 여기서 호가를 갖다가 4, 5천씩 올려가지고 또 호가 쭉 올려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 이 현상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양도세를 갖다가 대폭 감면해 주면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그냥 시장 분위기 앞으로는 그 시장 상황이 안정될 것이다, 이러한 그냥 막연한 예상만 가지고 기대만 가지고 지금 진행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은 조금 엇갈리긴 합니다. 확실히 저희가 토론이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께서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하락을 논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상승을 뭐 무차별적으로 논하기도 어렵지만 하락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참 지금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한 번 더 올린다는 얘기들이 연내에 있는 상황이고요. 대출 문턱을 오늘 또 높였습니다. DSR 규제를 강화했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도 피해를 본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 드라이브를 현 정부에서는 끝까지 한번 걸어보겠다. 그래서 실수요자는 살리고 그리고 투기꾼들은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집값이 움직이는 게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는 지금 의견을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종원 대표부터. 사실상 지금 주택가격이 이렇게까지 폭등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해 보자면은 예. 사실상 우리가 경제학 원론을 갖다 보게 되면 수요와 공급 곡선이라는 걸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 곡선을 배우면서 조세가 늘어날 경우 공급 곡선은 어떻게 이동하고 수요 곡선은 어떻게 이동해 가면서 늘어난 가격, 그 세금이 누구한테 전가되느냐, 판매자에게 전가되느냐, 아니면 매수자에게 전가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주택 시장이라는 것은 주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수제란 말이죠. 그럼 늘어난 조세는 그대로 매수인에게 전가된다거나 아니면은 늘어난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갖다 단순히 경제학적 원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도 아니고요. 사실 이전 정권에서 이미 이거에 대해서 한번 뒤인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게 제가 불법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과거 정부에서 분양권을 갖다 거래하는 데 있어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고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좀 양도세를 낮추고자
불법입니다.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되고요. 다운 계약이란 관행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다운 계약이란 관행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전 정부에서 이 다운 계약 관행을 갖다가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예. 그 말은 뭐냐? 양도세를 다 걷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권 가격이 그 당시 다운 계약을 막자마자 프리미엄이 2억 하던 것이 4억으로 올라가고 4억 하던 것이 8억으로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경기권만이 아니라 서울 그리고 지방 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었어요. 사실상 양도세라는 것은 가격에 전이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서 파리 부동산 대책,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서 세금을 늘렸단 말이죠. 그럼 그 세금이 고스란히 그 매수자 그리고 늘어난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되면서 예.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시장 자율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도하게 개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부담들이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전가가 됐다라는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건데 김 대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사실 이제 주택 문제의 경우에는 내가 내 집으로 살 건지 아니면 빌려서 살 건지의 문제이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굉장히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어 있을 때는 정부에서 부양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고요. 예. 또 너무나도 가격이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좀 워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정책을 펼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좋다라고 또 현실에서 또 이게 전부 다 그런 좋은 의도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정책을 너무나도 많이 남발을 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정책들이 너무 꼬여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많이 나타나게 돼서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정부의 임대차 이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완전 급등을 하게 되고 폭등을 하게 됐고 이 폭등한 전세 가격이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실 정부가 의도한 거 물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의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거를 강행을 했죠. 강행을 예.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의도와는 완전 다르게 나타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하시는 거는 맞지만 이러한 규제를 정말로 어떤 이런 풍선 효과까지 감안을 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한 2가지 정도만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큰 대세는 시장에 맡겨두시고 너무 많이 오를 때 조금만 덜 오르게 워워만 시키면 그런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첫째는 공급을 적절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또다시 어떤 부동산을 밀어올릴 거라는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사실 막아버렸죠. 재건축 재개발을 너무 막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완전 또 풍선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이제는 적절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데이터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을 꾸준하게 국가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정부에서 해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한 채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제 많은 부동산을 어떤 투기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하게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세금 정책. 그래서 이거는 양도세를 가지고 규제를 하는 거는 조금 부작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가지고 어떤 세금에 대한 정책을 하거나 또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의도는 좋지만 선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취득세나 보유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선의 피해자가 없죠. 선의 피해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 다주택자가 아니니까. 근데 다주택자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세와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하고 양도세는 제가 보기에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적절한 공급만 이루어진다라면 시장이 과도하게 상승하게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체적인 두 분의 의견은
오랜만에 합치를 좀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전세값이 올라오게 되고 그게 집값을 밀어 올렸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임대차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수선한 걸 좀 넘어섰죠.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전세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를 사려고 봤더니 임대차 시장이 지금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부르는 게 값이고 그리고 내가 한번 내주게 되면 4년 동안 지금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 가격을 올려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부작용이 나오고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이게 상황이 계속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지금 사실 우리가 전세가가 폭등한다는 거에 대해서 2+2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언론에서도 그렇고 거의 많은 전문가들이 2+2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 정부가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모순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 모순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사실상 매년 신혼부부들은 증가하죠. 신혼부부들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서 다주택자는 같이 증가해야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 겁니다. 민간 임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다주택자들이 증가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기존 임차인과 기존 집주인과의 구조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분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 점점 실거주 비율이 높아지고 다주택자 비율이 낮아진다면 점점 경쟁률은 더 높아지면서 가격을 더 폭등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현 정부에서 말하는 갭 투자자들이 전세를 공급해주는 대상들이거든요. 근데 이 갭 투자자들이 사라진다면 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는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갖다 거치면서 그 사이에 전세를 갖다 반드시 전세를 희망하는 사람들, 돈이 많으신 분들, 이러한 분들이 가격을 더 폭등시켜 갈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전세 거주 비율을 보게 되면 소득분위 5분위 구주 중에서 전세를 거주하시는 비율이 1분위가 제일 높고요. 5분위 소득 제일 낮으신 분들이 지금 사실상 전세가 월세, 거의 월세 거주 비율이 60~70%에. 정리하자면 돈 많은 분들은 전세를 사시기가 용이하고 돈 없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지금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월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그렇죠. 설명으로 이게 되나요? 현 정부 들어서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돈 많으신 분들이 고소득자들이 월세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월세도 거주하고 하셨었는데 지금 상황이 오히려 그 고소득층들이 전세 거주 비율이 높아지고 저소득층은 월세 거주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순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또한 그 뭐 임대차 시장을 갖다 이야기해서 간략하게 차트를 갖다 보여드리자면요. 예. 지금 현재 주거용 건축물 보증금 총액 을 갖다가 한번 제가 2년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다 뽑아봤습니다. 그래 봤더니 지금 뭐 아파트, 빌라,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중에서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으로 그리고 월세 보증금으로 물려있는 금액만 452조라는 거죠. 그 중에서 전세 보증금만 빼고 봤을 때는 394조의 유동성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세가 사라진다고 하면 이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과연 월세로 전환할까요? 실질적으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성향 자체가 상당히 월세 내는 거 싫어하죠. 그렇죠. 이 분들이 갑자기 매수 시장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번 고승범 금융위원장께서 전세 대출도 규제를 하겠다는 마인드에서 좀 약간 선회하신 부분은 그야말로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신의 한 수였고요. 만약 이걸 갖다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면은 이 분들이 매수 시장으로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더 가격을 폭등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기원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셋값에 대한 그런 향후의 전망들이 데이터에 좀 나오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매매가는 상당히 요동을 칠 수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 그래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전세가는 올라갔었거든요. 제가 그때 결혼했는데 전세는 비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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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수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부가 작년에 이제 임대차 3법을 하면서 이제 너무나도 전세 가격 또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도 이제 많이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급등세가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급등한 전세 가격이 그럼 앞으로도 계속 더 올라가면 이거는 어떻게 살 수가 나는 없잖아요. 거예요. 예.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올해 초반서부터 이제 전세 매물이 계속 감소를 하다가 지금 8월 초 중반서부터 전국적으로 전세 매물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를 내놓는 물량이 계속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전세 공급이 조금씩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난 1년과 같은 이런 엄청난 이런 전세 가격 급등의 문제는 조금씩 저는 해소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기 충격,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는 어떤 경기 충격이 왔을 때. 뭐 리먼 사태나. 예, 그렇죠. 그래서 금리위기가 발발했을 때에도 순간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당히 이제 급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급 폭탄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요 대비해서 입주 물량이 너무나도 많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전세 가격도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당분간은 뭐 어떤 경기에 대한 그런 큰 불확실성이 올지 안 올지 이거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을 놓고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기에 대한 큰 충격만 없다라면 서울의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전세 이제 공급이 조금씩 매물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전세 가격 하락세로 돌아설 거냐, 이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지난 1년과 같은 이런 급등세는 이제는 진정이 돼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 1년 그 상승률이 여담이지만 전세가로 다시 한번 투영이 된다면 집값이에요. 맞습니다. 갑자기 앞질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급 폭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급이 사실은 이제 수급 문제잖아요. 수급 네. 쪽으로 한번 짚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뭐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공급 시그널을 주긴 했어요. 이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만 하다가 지금 선회를 한 부분이, 기조가 바뀐 부분이 좀 나온다라는 시장에서는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3기 신도시 도심 공공주택 쏟아내고 있고 종류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그널만 주는 게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공급 문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공급 부분 어떻게 좀 실타래가 풀릴 걸로 지금 데이터에서는 예측이 됩니까?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그동안은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는 사실 외면을 하고 다른 쪽으로 그랬죠. 이제 규제를 많이 예. 해오다가 이제 워낙 이제 이게 정책들이 잘 먹히지 않고 결국 공급에 대한 문제가 이제 가장 귀결이 되니까 이제 좀 뒤늦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공급 정책들을 펼쳐는 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공급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큰 어떤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뒤늦게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펼쳐내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입주가 이제 되려면은 뭐 아마도 빨라도 한 26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5년이나 남았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당장 어떤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지금 서울의 공급 물량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의 아파트는 3, 계속 오를 4년 것이다.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물론 이제 그분들 주장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입주 물량이 꼭 작다라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느냐라는 어떤 물음에 한번 제가 데이터로 답을 드린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예. 여기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서울의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때 어떻게 됐죠? 안 좋았죠. 예, 굉장히 많이 빠졌고,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올라가면서 하우스푸어, 역전세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내년 2022년과 23년의 입주 물량이 이제 녹색 그래프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작은 거. 더 적네요. 예, 더 적어요. 네. 그리고 23년이 좀 늘어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적어요. 입주 물량이 작습니다. 네. 하지만 과거에도 입주 물량이 작았는데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주 물량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아주 중요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입주 물량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던 거고요. 요 다음에 차트는 이제 수도권. 그리고 이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입주 물량을 볼 때 서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도권이 전부 다 광역 고통망으로 다 지금 얽히게 지금 섞여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에 대한 입주 물량을 보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이제 2002년부터 2004년 정도까지의 수도권 입주 물량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 보시면 상당히 많죠. 예. 자, 그러면 보통의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입주 물량이 많으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어땠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여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정부가 2003년 10월 달부터 규제 정책을 또 펼치기 시작을 했었었고요.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010년부터 13년까지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포함한 이 지역인데 네. 이때는 입주 물량이 역사적으로 매우 작았어요. 그런데 이때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대세하락이 찾아왔죠. 자, 반대로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2017년 말 2018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신문 기사가 뭐냐면 수도권 입주 폭탄, 그리고 정부가 2017년 파리 대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니까 수도권 아파트 상승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전문가들의 그런 전망 기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사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 사는 거를 주저주저하고 못 샀어요. 왜? 언뜻 들어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입주 물량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올라요? 하지만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있었고요. 자, 그러면 향후의 입주 물량을 보겠습니다. 수도권 전체의 입주 물량을 봤을 때 22년, 23년, 24년을 놓고 봤을 때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대세 하락이 왔을 때보다 앞으로 3년 정도의 입주 물량이 더 많아요, 적어요? 적네요. 아니요, 더 많죠. 예. 앞으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한 평균 정도 되거든요. 지난 20년 정도에 평균치 정도 되는 정도가 예,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아파트 시장의 버블이 어디까지 갈지는 그 누구도 감히 예단할 수 없고, 하지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으니까, 서울이 작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3년, 4년 더 올라간다?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를 봤을 때 입주 물량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이 공포 심리와 탐욕 심리가 있는데 대중들의 이런 탐욕 심리, 즉 아파트 사면 무조건 돈 번다, 부동산처럼 무조건 돈 번다는 이런 심리가 팽배했고 이것들이 거래량 데이터로 나타나고 그로부터 1년이나 1년 반이 지나면 이제는 부동산 시장 이게 조금씩 이제 기울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정부의 공급 시그널 자체는 사실 이게 한 6년 정도, 5, 6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집이라는 게 빵처럼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보다는 공급 부분을 보는 건데 네. 공급만 놓고 봤을 때는 공급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집값이 무조건 움직이는 것은 데이터상은 아니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이종원 대표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분명히 제기를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 김기현 대표님께서 너무 자료를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네. 김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2012년과 2013년 실질적으로 주택가격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입주 물량 적었던 것도 팩트예요. 하지만 여기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정부, 과천, 청사 이전, 그리고 공기업들의 각 지방 혁신도시 이전, 예. 금융결제원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부산 혁신도시로 갔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2012년도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상당수의 공무원들과 그리고 공사 합동기업에 있던 기업들이 서울에서 수요가 분산되던 시점이었었죠.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게도 이때 이 당시 정부에서 귀농 정책을 갖다 상당히 장려했었습니다. 이게 MB 정부였나요? 맞습니다. 아니면 MB 정부였나요? 정부 때였고요. 예, 예. 귀농 정책을 갖다 2009년부터 상당히 노력을 갖다 200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사실상 귀농에 대한 가장 커다란 성과가 발휘됐던 게 또 공교롭게도 2012년 시점이었어요. 그때 귀농 가구 수만 2만 가구가 근데 나왔습니다. 성공했나요, 이게? 성공했죠. IMF 때 귀농했던 가구 수가 7천 가구에 불과했었는데
이명박 때 그 당시에 귀농과 관련돼서 붐을 한번 일으켰어요. 예. 그리고 귀농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당히 교육이 철저하게 들어갔었고, 그리고 또 방송에서 마침 호응이 들어왔습니다. 방송에서 와, 귀농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하는 방송들이 터져 나왔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2012년도에 귀농 붐이 상당히 세게 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수요 분산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수요 분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청사 이전. 청사 이전, 예.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 그다음 두 번째 귀농,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예요? 2011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임에 성공하면서 그 당시에 뉴타운 그리고 재개발 예정구역들을 갖다가 일몰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해제를 한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구역에 대부분 건축 허가 착공 제한 구역이라는 게 묶여 있었어요. 예. 내 마음대로 내 집이지만 부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지분 쪽 얘기를 갖다 막기 위한 조치였었는데, 박원순 씨 때 이 부분을 해제시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갑자기 우후죽순 단독 다가구를 갖다 연립 빌라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그 당시에 2012년 빌라가 폭발적으로 공급되게 되고요. 2013년 지나가면서 2014년부터는 뒤늦게 빌라 사업을 하신 분들이 너무 빌라 팔기 힘들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상술이 좀 심한 그런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빌라에 대한 신뢰성도 많이 떨어지고, 아, 빌라는 사서는 안 돼라는 예.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만들어진 시점이 바로 그때 계기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연립 빌라가 상당히 많이 공급됐고, 그리고 수요 차원에서는 분산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12년, 13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7년, 2018년, 2019년 입주 물량 많았던 거 맞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아까 그 신고가율을 갖다 말씀드리면서 이게 서울의 신고가율입니다. 예. 서울의 신고가율은 2015년, 17년, 18년 이렇게 많이 나타났었죠. 예. 2019년까지 신고가율이 쭉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16, 17, 18 입주 물량 많은데 아니요. 서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사실상. 경기와 경기권의 입주 물량이 많았었고요. 이번은 경기권 신고가율을 보여드릴게요. 16, 17, 18 신고가율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예. 10%에서 20%대가 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지만 10% 초반대의 거래는 약상승, 일부 단지에서만 상승. 그냥 강보합 정도로. 그렇죠. 보는 거. 예. 그런 부분의 상승밖에 보여주지 못했던 게 바로 2016, 17, 18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다가 사실상 2018년도에 뻥 하고 한번 거래량 급감하고 신고가율 급감했던 시기가 바로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강동 지역의 고덕 재개발 지역들이 계속 입주를 하면서 신고가율이 과거 2018년 11월 달에 57%까지 찍었었다가 이게 예. 쭉 미끄러져서 40%대 그리고 다시 지금 50%대를 넘긴 건데요. 그러면은 지금 왜 이렇게 폭등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도 폭등한 이유, 사실상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늘어난 조세가 매수자한테 전가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17, 18, 19년 부동산 잡기 너무나도 손쉬웠던 해예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시점에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걸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걸 갖다가 너무 신뢰한 나머지 향후 분양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양이라는 게 공공 분양이 아니고요. 민간 공급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분양가 규제가 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분양가 규제가 지금 이중으로 묶여 있어요. 한 곳은 지자체에서 분양가 상한제, 또 한 곳은 허그에서 주변 아파트 대비해서 적정 분양가 수준을 갖다 책정해야 되는 이런 이중으로 받다 보니까 있다. 실질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사업성 검토, 수주 검토 물량이 30%로 폭감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지금은 현 이런 상황에서는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잡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신 거죠? 아마 3년 내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결론은 그래도 저는 꼭 듣고 맙니다. 이렇게. 예. 시간이 이게 여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쭉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냥 집을
언제 사는 게 맞냐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해요. 주변에서도 두 분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이종원 대표께도 먼저 오늘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언제 집을 사는 게 맞아요? 제가 사실상 상승론자, 폭등론자라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런데 폭등론자가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 주택 가격이 과열되는 시점에서는 매수하지 마세요 하고 바로 2018년 12월 전후로 그 타이밍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2019년 급등할 때 지금 매수하지 마세요. 2020년에 매수 타이밍 나옵니다 하고 제가 2, 3월 그리고 5, 6월을 찍어드렸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최저점이었어요. 2019년 그리고 20년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19년이었고 2020년은 제가 매수 타임을 찍어드렸던 게 3, 4, 5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은 좀 사라졌어요. 2019년에 사야 되냐, 2020년에 버틸 것이냐. 그리고 2021년이군요. 그리고 이제 내년입니다. 내년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하기가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갖다가 제가 올해 들어선 찍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내년 바로 2+2로 인해서 지금 전세 만료 물량이 내년 6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높아진 전세가를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지금 또 대출 규제까지 엎친 데 덮친 격. 그냥 이분들은 그럼 과연 월세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주택을 매수하실 것인가. 그런데 이때 6월 달부터 임대차 종료가 끝나시는 분들이 6월 이후에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내년 초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갖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주택 시장이 내년 초반까지 안정될 수 있을까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조금 관망 쪽으로 그냥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가능한 상황이시라면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실수요자분이라면 그래도 지금 좀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집요하죠, 저. 그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짓궂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원 대표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의사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셔야 되냐면요. 쌀 때 사야 돼요. 쌀 때. 비쌀 때 자칫 내 집 마련 잘못했다가 정말로 인생 힘드신 분들 저는 여러 봤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지방들은 아직 괜찮은 곳이 있긴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을 지금 사시는 거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폭탄을 들고 지금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시중에 이제 통화량과 아파트의 시가총액의 비율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통화량 대비해서 아파트 시가총액이 계속 증가하는 거는 뭐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때로는 아파트 시가총액이 높았다. 때로는 통화량이 높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사시는 게 좋냐면 통화량보다 십몇 년 만에 한 번씩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더 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최적의 매수 구간이었었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4년, 5년 그리고 2014, 15년 이럴 때가 이제 최적의 매수 구간이고요.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쌀 때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간격이 가장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때문에 통화량이 많이 풀리긴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풀린 통화량보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급등을 해서 지금 사시는 거는 지난 몇십 년 역사 중에서 가장 비쌀 때 아파트를 사시는 겁니다. 가장 비쌀 때 산다라는 거는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떨어지면 통화량 밑으로 떨어지면 지금 데이터상으로 지금 45% 정도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근데 십몇 년만 한 번씩 통화량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뭐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앞으로 3년, 2년, 3년, 4년 정도를 봤을 때 지금 사시는 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저는 또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돈을 빌려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측정하는 이 주택 구매력 지수도 놓고 보게 되면 지금처럼 사상 초유의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2007년, 8년 지난 수도권 시장이 고점일 때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고점일 때보다 더 안 좋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이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이 데이터는 지난 2분기 데이터거든요. 금리 인상 앞으로 시작됐고 앞으로 계속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 구매력이 훨씬 더 안 좋아지겠죠. 즉, 더 이상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듯이 최근에 이런 매물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주요
고평가 지역 데이터만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 그런데 요 주황색 그래프가 뭐냐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매물의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뭐 대구나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제 요게 이제 증가 추세로 돌아선 지 꽤 오래됐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최근 7월, 8월서부터 매물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를 내놓은 사람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근데 거래가 안 되잖아요. 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지금 대출 규제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서울 아파트 시장의 이 항공모함이 이 부동산 이제는 서서히 방향을 서서히 선회하고 있는 그 변곡점에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이제 좀 위험한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두 분의 어느 분의 말이 무조건적으로 맞다라고 감히 두 분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나은 선택 그리고 나은 삶 위해서 오늘 방송을 만들었으니까요. 가치 판단을 하는데 꼭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그리고 이종원 아포유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 개국 13주년 특집 방송으로 진행한 센 라이브 포럼 천장 뚫린 집값 어디까지 지금 진행을 해봤고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